네, 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체크해보면서 전략과 종목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요 투자 뉴스 확인해 보시기 전에요. 먼저 나온 스팟부터 알려드릴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지금 노바티스가 1,005억 원 상당의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말 사이 나온 뉴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이 5년간 전기차와 바이오 친환경 소재 분야에 6조 원을 투자합니다. 1970년 창립 이후 최대 규모 투자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미국 에너지 기업과 캐나다 초크리버 초소형 모듈 원전 실증 사업 상세 설계 계약을 맺었다고 밝히며 세계 최초 4세대 초소형 모듈 원전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며 가공식품 물가가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국수와 소금, 밀가루, 식용유, 식초 등이 1년 전보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한국 화장품 ODM 기업 코스맥스가 일본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내년 상반기 공장 기공식을 진행한 뒤 2025년 실제 생산시설 가동이 목표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전기차 숫자가 1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 3,829대로 1년 전 대비 60.5% 증가했습니다. 골판지 업계 1위인 대양그룹이 계열사인 신대양 재질을 통해 영풍재지 인수를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금호석유화학그룹의 대기업 대규모 투자 대열 합류 소식입니다. 5년간 총 6조 원, 그러니까 창립 이래 최대 규모 투자를 단행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대표님. 네, 금호석유화학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친환경 소재 분야에 5년간 6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2조 7천억 원을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에 3조 3천억 원을 쓴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ESG 사업 부문 쪽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발전 사업 에너지의 효율화에 좀 집중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해서 29% 감축을 목표로 한다라는 탄소 중립 계획 실행안도 이번에 수립을 해서 이제 시행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전기랑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차 소재 산업을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회사의 주력인 합성 고무에 사용되는 친환경 원료인 바이오 실리카를 개발하는 등 친환경 바이오 소재 연구 개발에도 돈을 좀 쓰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금호 B&B 화학이 담당한 에폭시 수지의 글로벌 탑10 진입, 그리고 합성 고무 노화 방지제, 그리고 가황 촉지제 등 금융화학, 석유화학의 어떤 그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핵심 제품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부 전략을 또 논의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합성 수지 그리고 패널 유도제 등 사업에서도 수익성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하니까 금융석유화학이 앞으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금호석유 하면 딱 지난주 리포트가 한마디로 표현을 잘해줬습니다. 감익도 맞고 저평가도 맞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뭐 원재료 가격 오르니까 합성고무 실적 둔화 예상되고 내년 시황 개선될 거 생각하면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내용은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정부 출범에 맞춰서 지금 삼성그룹을 필두로 대규모 투자 계획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금호석유 역시 2020년부터 크게 늘어난 영업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상장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투자 규모를 발표를 한 것이고요. 이미 2021년부터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라든가 에폭시 부분에서, 그리고 코어 사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이미 증설을 시작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주가이지 않겠습니까? 주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호석유 주가는 중국발 봉쇄 영향이 작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라텍스 수요 감소라든가, 그리고 원유와 제품 가격의 스프레이드 축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봉쇄를 풀고 있지요.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가 지금 현재의 위치,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 뉴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세계 처음이 붙은 소식이네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미국 기업과 손을 잡고 캐나다 이 MMR 초소형 모듈 원전 실증 사업을 세계 최초로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세계 최초로 4세대 초소형 모듈 원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그런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날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USMC죠. USNC와 캐나다의 초크리버 MMR 실증 사업의 상세 설계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제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 MMR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차세대 원전이 소형 모듈 원전의 SMR 중에서도 가장 매우 작은 규모의 원전으로 이제 혁신 기술로 꼽히는 분야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 원전 업계가 이제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죠. SMR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SMR 같은 경우는 원자로에 이제 모든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넣은 모듈형 소형 원자로다라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전 용량이 1000메가와트급인 상용 대형 원전에 비해서요. 원전 부지 확보와 안정성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우수하고요. 이번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짓는 MMR 같은 경우는 통상 300메가와트급인 그 이하인 SMR보다 훨씬 더 작은 5메가와트급으로 시공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전력망을 구축하지 못한 극지 그리고 오지에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초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호재성 뉴스가 들려온 가운데 사실 지난주부터 SMR 예타 통과라든지 정부의 해외 원전 수출 목표 뉴스 등 호재거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로 시세를 강하게 이어갈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종목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연초 상장을 철회한 부분이 있어서 종목으로 딱히 연결짓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소형 원전에 관련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 동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건설업계에 또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에너지원 같은 경우 각각의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하자라면 화석 발전은 탄소를 배출하고요. 수력과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는 작년에 중국 가뭄이라든가 혹은 유럽의 무풍에서 보았듯이 기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또 사고가 나면 방사능 누출이라는 안정성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소형 원전, 기존의 원전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보고 있고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삼성물산 그리고 GS 같은 기업들이 뉴스케일에 투자를 하면서 소형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현대건설, 우진, 윌링스 같은 경우도 신사업에 소형 원전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지금 기사에서 나오는 그 초소형 모듈 원전인 MMR 같은 경우는요, 물 대신에 소듐이나 헬륨을 냉각제로 사용을 해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높은 출력 밀도를 낼 수 있고 또 장기 운전도 가능하고 사용 후에 핵 연료 발생량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 방향성이 좀 모호하고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국면에서는 이러한 소형 원전이 주목할 만한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접적인 현대 엔지니어링을 시장에 살 수는 없지만 상장 기업에서 현대건설이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무서운 기세로 오르는 먹거리 가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싶은데요. 밥상 물가 도대체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월급도 좀 올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월급도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또 침체기 나오겠죠. 일단 본 얘기로 들어가 보면은 곡물 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공식품 물가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공식품 품목은 대부분 오른 가운데 외식 물가에도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국가통계청 통계 포털이죠. 코시스에 따르면 지난달에 가공식품 지수가 109.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1년 전보다 7.6% 오른 수치인데 이거는 2012년도에 1월 달 7.9% 상승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1위가 국수입니다. 34.2%, 그리고 밀가루가 26%, 식용유가 22.7%로 가장 크게 올랐고요. 이거는 밀과 파묘 가격이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식품의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침공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각 기업들의 매출 숫자가 바뀐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이슈가 정상화되어도 이미 이렇게 올린 물가는 절대로 기업들을 안 내릴 겁니다. 내리는 척만 하겠죠. 일단 밥상 물가는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겠지만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기업의 실적이 그래도 숫자가 많이 찍힌다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관련 기업들 투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는 건데 김효준 대리님, 2주 전에 우리 곡물 가격 연말까지 강세 전망 예상된다라면서 CJ제당 정도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가공식품값 인상 뉴스입니다. 종목 어디서 찾아볼까요? 저는 사실 이 이제 뉴스에 대해서 2주 전과 저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를테면 비료라든가, 그러니까 곡물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시세를 줬던 그런 테마들의 어떤 톤다운의 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자재값 급등으로 해서 식품 가격이 올리긴 했지만 예상보다 심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급등한 원자재 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상보다 원자재 값이 더 올라서 그 추이를 식품 가격이 못 따라오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지금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지금 농식품부가 최근에 물가 상승 등을 고려를 해서 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매주 1회에서 2회 정도 개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식품 분야에 10개 과제도 선정을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식품 원료 7종 할당 관세 적용, 혹은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세 한시 면제, 뭐 농축산물 할인 쿠폰 확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거나 원재료 매입 자금 관련 어떤 금융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밥상 물가 안정 대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업계의 인플레이션 통제 동참을 요청하는 메시지로 저는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료와 관련된 업종들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이제 대표님 말씀 주셨다시피 식품 가격 급등세는 언젠가 진정이 될 터인데 진정이 된 후에 대기업들이 식품 가격을 올린 것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의 시차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뭐 이를테면 그 기사에 보시면 농사 비용 역대 최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료 관련주라든가 혹은 사료 관련주들, 뭐 대체식품 관련주들이 다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오를 수 있겠지만 대응은 좀 빠른 단기 대응에 국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롭지 않은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료 관련주로 굳이 대응을 한다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J제일제당 그리고 추세가 좀 살아있고 국내의 피어 대비 좀 낮은 PER을 받고 있는 CJ 프레시웨이 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를 오늘은 또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는 보겠지만은 그래도 찍자면은 그 종목을 좀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뉴스는 전기차 보험 가입 차량 증가 소식입니다. 대표님, 내연기관차 타세요? 전기차 타세요? 내연기관차 타고 있습니다. 저도요. 근데 지금 작년보다 전기차 가입 차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네요. 네, 확실히 주변에 좀 많이 늘었고 저희 아파트에도 굉장히 좀 많이 늘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전기차 숫자가 이제 1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에 전기차 보험 손해율이 76%가 나왔고요. 매년 감소세가 나온다는 소식인데 어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전기차가 18만 3,829대로 1년 전에 비해서 60.5%가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 손해율이 76%로 2018년도에 97.4%에 대비해서 21.4%포인트 낮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가입대 수가 증가했죠. 그리고 사고율이 감소했고 평균 보험률이 증가하면서 이제 손해율이 좀 안정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비전기차보다는 여전히 2%포인트 높은 수준이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기차 보유자가 더 많이 증가할 거는 기정사실인데 인프라가 확장할수록 기대감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저평가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대리님? 네, 저는 이 기사의 맥락은 말씀 주셨다시피 전기차 구매가 늘어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공약으로 향후 5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는 등 이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힌 만큼 전기차 시장 성장은 더 가파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전기차 등록 대수가 24만 대를 상회를 했고요. 전체 차 비중에는 그렇지만 1% 정도 수준입니다. 정부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를 공급하기로 밝힌 바 있는데요.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기차 보급의 저해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짧은 주행거리, 두 번째 차량 가격, 세 번째 긴 충전 시간, 그리고 네 번째가 양질의 인프라 부족인데요. 이 1, 2, 3번은 이를테면 대량 양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라든가 배터리 기술 진보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4,
4번,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속 혹은 초급속 충전기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충전 인프라 가속 페달을 밟을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충전소 관련주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려보면 원익 P&E 일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분 60%를 갖고 있는 자회사 P&E 시스템즈가 전기차의 완속 그리고 급속 충전기를 생산을 하고요.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민간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을 약 24%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국내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유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인 시그넷 EV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시그넷 EV는 초급속 충전 기술력의 강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설치된 충전기의 유지 보수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해외 매출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대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의 공급 업체로 선정된 바 있고 실제로 매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전 인프라 구축의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P&E, 디스플레이텍, 대유플러스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 전망을 비롯해서 이번 주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오늘 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번 주는 말씀하신 대로 이슈가 진짜 많습니다. 일단 저는 금요일 날 미국에서 CPI 발표가 되는 게 좀 가장 큰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미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괜찮게 상승 출발했다가 끝에 조금 애매한 수치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금요일까지는 CPI 발표가 될 때까지는 시장이 좀 더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시장이 변동성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제가 계속 드려온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변동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극단적인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예 장기로 가실 분들은 아예 장기로 묶어두시고 이제 각자 업무에 집중을 하시거나 아니면 짧게 치실 분들은 정말 하루 이틀 정도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치고 빠지시는 전략이 지금은 제일 유리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투자는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 날 CPI가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건데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5.3 발표가 됐는데 그거보다 죄송합니다. 8.3이죠. 8.3 발표가 됐는데 그거보다 좀 낮게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반응을 할 것이고 그거보다 높게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또 급락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또 미국 옵션 만기일도 앞두고 있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변동성 구간을 전망을 해주셨는데 김현준 대리님은 전략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5월 저점 이후에 지금 약달러 전환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 약화로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느껴집니다. 리스크 요인과 기대 요인이 좀 겹쳐져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에 반도체 부진은 부담 요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증시가 상당히 강한 편인 것은 기대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은 국내 증시에 우호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는 코스피가 지금 연초 이후로 5월까지 장기간 횡보했던 1,700포인트를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이 전후로 해서 굉장히 두터운 매물 저항선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지수보다는 낙폭과대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사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까 전에 현대건설 관련해가지고 지분 관련해가지고 좀 탑픽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는 또 대우건설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종목 중에 좀 어떤 종목이 좀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원전의 테마가 불면 현대건설이 조금 더 우호적이고요. 지난주 기사처럼 주택 관련된 부분이라면 대우건설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자, 화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와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